김종철 원내대표의 대선언으로 제5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5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은 혼란은 커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를 두고서도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기라고 하는 교육정책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 재검토를 반복하는 들쑥날쑥 정책으로 일선 현장의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기대는 잔뜩 키워놓았지만 정작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은 직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장관을 시켜 재협상이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은 대안이 있다며 자신했지만 미국과는 불신만 커졌고 중국에서 돌아온 것은 산불의 굴욕 외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인 총리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국민들 눈에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무회의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사법개혁 발표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경제분야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경제분야 질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답한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긴급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사항이 발생했을 때 단령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작년 5월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의 제로 정책 역시 일자리에 관한 중대한 중차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주도했고 경제부총리도 노동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 대부분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선거 홍보하듯이 먼저 발표하니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과거 정권의 청와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과거 정권의 청와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비대한 조직이 달라졌습니까? 운영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의 기구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 놓았을 뿐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언급은 쑥 빠졌습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됐는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의 권한과 권력만을 키워놓으면 결국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 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주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국민은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핵심은 쏙 빼놓은 채 국회에서 이제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만기칠람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현재 시중의 단기 유동자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동자금이 산업자본과 혁신, 모험자본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불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에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 심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회사의 경영상황, 지배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적정성을 점검하여 상장회사로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상장 후에는 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상장 후에도 계속 상장 요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상장 심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최근 코스닥 시장 등에는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각종 제약이 적어 각종 투기 세력들이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 투자조합이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주가를 조장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이 투자조합 뒤에 숨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조합에 대한 구성원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로 자금 유입의 기대감이 커져 실제 3거래일 동안 연이 상승하였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수혜를 입어 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가 단순 금융중개수수료만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발굴하여 투자하는 전문 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지수 등 인덱스에 기초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가 아닌 개별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이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혁신 성장 기업의 발굴과 금융시장 자금 조달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그 석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가축분뇨법 적용 규모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가 축사 적법화를 강행하고 있어서 또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축분뇨법에 근거해서 모가 축사 사용 중지 그리고 폐쇄 명령이 앞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단체 166개 단체 협회입니다. 단체가 청와대에 지난 12일 청와대에 농식품부 미허가 축사 통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미허가 내지는 무허가의 축사의 적법화율 자체를 사업 추진의 이 모수 자체를 이 1단계 사업 그 대상만 가지고 정부는 적법화율을 62, 3%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축산단체에서는 실제로 무허가, 미허가 축사 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법화율이 13.4%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한 축사 적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보면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축사 규모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 농가에 대한 파악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대상 농가에 대한 파악은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만 파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현장 농가와 정부 부처의 입장을 지금으로서는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 이달까지 개선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 정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추진이 되어질 경우는 즉 무허가 축사 사용 중지 그리고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는 다수의 선량한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되게 됩니다. 2개월 후면요. 그리고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축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유예기간 3년 연장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유예기간 연장 후에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 무허가 축사의 유예기간 연장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환노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런데 여지껏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의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는 102만 8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9%로 43만 명을 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7%로 5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7.9% 늘렸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1.2%에 그친 반면 실업자 증가율은 1.6%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린 19조 2,312억 원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전체 일자리의 23%에 불과한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졸자들의 초봉이 20만 원 선으로 거의 비슷한 일본 의회에서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1240여 개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들을 전수조사하고 잔재물 표본 조사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전국 학교에서 성면 제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성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철거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작년 여름방학 성면 제거 공사 이후에도 잔류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여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정부 합동점검단이 여름방학 기간 중 성면 해체 작업을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3.4%인 410개 학교에서 잔류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천장의 성면 텍스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모서리의 작은 조각이나 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서 교체 작업의 부실성과 사후 처리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철거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과 맞물려서 빠듯한 공사 일정 탓에 일부 학교에서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철거 공사와 함께 보충 수업을 그대로 진행시켜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성면 관리와 해체 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성면 해체 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항상 그럴듯한 대책과 부실한 사후관리 관행이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 인원이 배치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안전하게 성면이 철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 예술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 논의와 관련한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술단 참가가 그간 막혀있던 교류의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북 환경일본도 기조를 유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습니다. 북한 핵실험부터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도발과 제재가 반복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레스덴 선언이며 통일 대박에 이르기까지 말 잔치는 요란했지만
정작 관계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불안만 가중됐습니다. 남북관계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단은 물론 예술단과 응원단까지 온다고 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한 단계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 체육 교류만큼 남북 관계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본 방법도 드뭅니다. 90년대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반도 단일팀이 우승을 거두고 2000년대 평화친선음악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유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10년간의 단절로 인해 정부 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까지 사실상 가로막혀 있어 남북 국민 간의 단절감과 이질감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남북관계를 해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문화와 스포츠, 관광, 체육 분야의 교류 확대로 관계의 긴장을 푸는 일은 가능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복원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정서적 접점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 문화교류협력 TF를 구성했다고 하니 남북 간 정례 소통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과오를 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첫 발령 이후 보름 만에 두 번째 발령된 것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이 곧 다가오는데 매일같이 경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서 학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이용 시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공기 정화 장치 보급률이 매우 미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교 교실 가운데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31.4%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한 영유아나 어린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고 신체적 움직임이 어른보다 훨씬 많아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을 멈추고 차량 이부제와 대중교통의 무료 운행도 중요하지만 호흡기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 노인시설의 공기정화기 설치 현황 파악과 설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어제 서울시는 5,6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들여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대납해주는 그 설익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했고 시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환경정책은 환경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한 것은 미세먼지를 이용한 박원순 시장의 무료 퍼퓰리즘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익은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배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에너지 산업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초미세먼지와 2차 생성 기여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황산화물 등은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발전 시에도 환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과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서 석탄 발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인 약속이었습니다. 건설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던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이미 전원 개발 실시 계획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또 현재 32,000MW 수준인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은 2022년까지 42,000MW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석탄 화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국은 현재도 석탄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국이 수출 지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에 지원한 보조금은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4곳뿐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탈석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향키를 돌려서 미세먼지 대응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이 앞서 당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화 마감 시간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적법화가 이루어진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 4만 5천여 중 17.8%만이 이루어졌으며 축산농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13.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내지 80%의 무허가 농가는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정부의 무책임과 탁상 공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개의 법률이 얽혀 있는데 해당 주무관청인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 게임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들쭉날쭉한 지자체 조례는 축산인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 토지분할, 매입, 축사 개보수 등 축산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적법화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불가능한 적법화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는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부정과 단속만을 일삼는 것을 망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적법화라는 그물을 쳐놓고 범법자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축산 농민들, 이것이 망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축산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망민이 아닌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유민을 실천하는 그러한 정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골목기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이루겠다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이후의 발표로서 무의미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의 방법론으로 모호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1차, 2차 특별수사 등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다당제의 현실에서 굳이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민정수석의 브리핑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여당에게는 청와대의 거수기와 앵무새 역할을 강요하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려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한 개혁안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